121번 갑니다. 노동 수요 결정 요인 5가지를 기술하시오. 5가지니까 5점짜리겠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문제를 이해하겠죠. 노동 수요가 뭐라겠죠? 1차 때보다 많이 강조했습니다. 노동 수요는 일자리다. 일자리 누가 만들어요? 기업이 만든다. 기업이 주체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붙여봅시다. 일자리를 결정하는 요인 5가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즉 기업이 무엇을 보고 일자리를 결정하냐 이겁니다. 첫째 보게 되면 노동의 가격, 즉 임금에 따라서 일자리가 결정되더라 이거요. 임금이 비싸면 일자리를 적게 만들고 임금이 싸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 즉 라면을 만드는데 다른 생산 요소가 뭐예요? 밀가루가 있단 말이에요.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러면 라면을 만들어봤자 손해겠죠.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 일자리가 결정되더라. 또 생산성의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결정된다. 생산성이 좋으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생산성이 적으면 일자리를 줄겠죠. 누가? 기업이. 최종 생산물의 수요 변화, 즉 라면의 수요 변화. 라면 회사에서 최종 생산물이 뭐예요? 라면이니까 라면의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결정된다. 라면이 잘 팔리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라면을 안 팔리면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일자리가 결정된다. 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더라. 키언또 키포인트 잡으면요. 가다 생수기다. 그래서 키워드 가다 생수기. 가다 생수기 너무 재밌다. 교수님 고마워요. 그럼 가다 생수기가 뭐야? 그건 모르죠. 라고 하면 안 돼요. 얘가 제목이 뭐예요? 노동수요 결정용이다 라고 하는 매칭하는 시험입니다. 제목 제일 중요해요. 노동수요 결정요인 5가지 가다 생수기. 가격에 따라서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 생산성에 따라서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노동 수요 일자리가 결정되어진다. 5점 맞았습니다. 122번 갑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즉 일자리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야. 일자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힉스라는 사람과 마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4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그래서 4가지를 쓰게 나올 때는 4점으로 나오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3가지를 쓰고 설명하셔 이렇게 나올 때 있습니다. 3가지로 나오면 6점짜리입니다. 2점씩. 3가지라고 쓰려면 4개 중에서 3개만 쓰면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 문제가 노동시장에서는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냐? 대체 가능성, 노동과 자본의 대체 가능성에 따라서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1차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요. 크면 커진다. 크면 커진다. 크면 커진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대체, 서로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일자리의 움직임은 커진다. 다른 생산 요소, 즉 다른 생산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121번 문제에서도 라면을 만들 때 다른 생산 요소가 뭐예요? 밀가루예요. 근데 여기서는 밀가루를 얼마큼 잘 공급을 해주냐, 잘 못 해주냐. 이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일자리 움직임이 변화가 생긴다. 즉 공급 탄력성이 커요. 어떨 때는 잘 공급해주고 어떨 때는 잘 공급 안 해주고 왔다 갔다 움직임이 커요. 즉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움직임이 큰 거예요. 그럴수록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지겠죠. 왜? 불안정적이니까요. 또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잘 팔렸다가 안 팔렸다가 이런 변화가 클수록 일자리의 움직임도 커지더라. 총 비용 중에서 인건비의 비용이 커요. 인건비가 너무 크면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겠죠. 움직임이 크겠죠.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노동수요, 일자리의 탄력성이 움직임이 크면 우리 노동자는 안정적일까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안정적이지가 않지요. 움직임이 크니까. 그래서 노동자들 대다수가 총 맞는다. 왜? 탄력성이 커서. 키워드 대다수 총. 대다수가 총 맞는다. 왜? 탄력성이 커서.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크다.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총 비용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용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4개 나오면 4개 쓰고 3개만 쓰려면 3개 쓰고. 그래서 122번 문제 이해가 되셨죠? 크면 크다. 123번 갑니다. 이제 노동 공급이네요. 노동 공급이 뭐예요? 공급. 노동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 누가? 근로자가. 즉 노동 공급을 일이라고 일. 여보 나 오늘 노동 공급하고 올게. 이 말이 뭐예요? 나 일하고 올게. 이 말이죠. 일을 결정할 때 5가지. 일은 누가 결정해요? 근로자가 결정하죠. 근로자.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그게 답이에요. 임금에. 여기서는 정확히 말하면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노동 공급의 량을 의미해요. 공급량이 얼마큼 많아지냐, 적어지냐. 임금에 따라서 노동 공급 일이 결정된다. 임금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하겠죠. 임금이 적으면 안 하겠죠. 또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결정된다. 인구가 많거나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 이 노동 공급이 크게 결정되겠죠. 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중국이죠, 중국. 중국 인구가 지금 어마어마 많으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또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공급 결정된다. 경제활동 참가를 많이 하면 노동 공급이 크게 결정되겠죠. 또 노동 시간이 많으면 노동 공급이 또 크게 결정되고 노동의 질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24번 갑니다. 계산 문제네요. 또 겁먹지 마시고요.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자, 답 체크하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 먼저 노동 수요 탄력성의 공식입니다.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 하나 써주시고요. 임금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 원래 임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임금이 500원이니까 500원 분의 변화된 임금 얼마나 변했어요? 400원으로 변했네요. 400원 빼기 원래 임금이 얼마예요? 500원. 이게 변화량입니다. 곱하기 100은.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제 서식으로 만든 겁니다. 밑으로. 그럼 여기는 뭐예요? 500분의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 마이너스가 음수로 떴으니까 절대값 치면 양수로 바뀐다. 계산기 돌리면 20이라고 써 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이니까 20이 아니라 20%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값 이렇게 치면 되겠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제 계산기 가져간다고 했었습니까? 계산기 사용법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계산기 사용법 분자부터 누르고 그 다음에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또 어떤 분 이런 분 계세요. 교수님대로 눌렀더니 계산기가 꽉 찼어요. 이런 분은요. 곱하기를 눌러서 그래요. 분자 누르고 나누기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 누르면 답이 써 있다. 참 친절하지 않나요? 계산기 사용법까지 다 안내드리고 누르면 됩니다. 공식 그대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그대로 수요량 처음에 얼마입니까? 원래 얼마 몇 명이에요? 1000명이다. 1000명 분의 얼마로 변했어요? 1100명으로 변했네요. 1100명 빼기 원래 얼마예요? 1000명 곱하기 100은 계산기 누르면 계산기에 10이라고 써 있다. 10%. 그래서 20분의 10%는 0.5다. 중요한 사실은 노동수요 탄력성은 곱하기로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됐지만 탄력성은 퍼센테이지로 표기하면 안 돼요. 퍼센테이지가 탄력성은 없습니다. 0.5입니다. 0.5라고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분 계십니다. 0.5가 0.5%가 아니라 0.5다. 계산만 10% 20%지 탄력성을 정할 때는 0.5로 가야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6점 맞췄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도 나는 수포자 정말로 헷갈려요. 그러는 사람은요. 다시 한번 들으세요. 리플레이해서 125번 갑니다.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 소득
증대했다는 노동공급 변화를 이것도 웬 문제가 뭐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겁니다. 하나씩 또 분해해 봅시다. 이제 여기서 간단해요. 우리가 노동공급에서 노동공급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공급이 있는데 임금과 노동공급량이에요.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공급을 느리고 임금이 더 올라가면 노동공급을 더 느리고 임금이 더 올라가면 더 느리고 이렇게 우상향해 봅시다. 노동공급 곡선입니다. 근데 나는 벌 만큼 벌었어. 이제 돈이 필요 없어. 나는 돈 더 줘봤자 필요 없어. 난 놀러 다닐 거야. 그럴 때 여기 300만 원만 있으면 난 돼. 300만 원만 벌면 나는 여가를 선택할 거야. 이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소득효과라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참에 돈을 더 벌 거야. 올라간 김에 이참에 돈을 더 벌자. 노동공급을 선택한다. 이건 우상향이겠죠. 우상. 이거는 대체효과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상향, 이쪽은 후반굴절. 후반굴절은 여가를 선택하고 우상향은 일을 선택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1차에 징글징글하게 여러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2차에는 뭐 개념을 다 아니까 이제 잘 답안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 효과는 조건이에요. 경제학은 가설학문이에요. 그럴 것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왜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는 300만 원 더 벌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하고 뭐 얘기해 놓은 거니까 뭐 너무 깊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은 임금 인상시, 임금 상승하면 여기도 대체효과도 임금이 상승하면 임금 상승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후반굴절하는 모습이다. 대체효과, 임금 상승 시 기회비용이 커져서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예요.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포기한 대가가 너무 커져서 여가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우상향하는 경우를 말한다. 우상향. 여가가 열등제일 때, 여가가 열등제래요. 여가가 열등제면 여가가 열등제는 뭐야? 간단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열등한 거니까. 나쁘다는 건 여가를 선택 안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가 선택 안 하겠죠. 당연히 열등제니까.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임금 상승에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가 관계없이 대체효과나 소득효과와 관계없이 항상 노동공급을 선택한다. 즉 여가를 대체함으로써 우상향한다. 즉 여가를 포기하고 일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 포기하고 선택해요? 여가가 열등제니까 안 좋은 거니까 일을 한다. 그래서 우상향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6번 갑니다. 125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면 이럴 때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과 또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는 직장인과 비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과 비직장인들 간에 어떻게 근로시간이 변하냐 이걸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육아 비용 보조금을 준대요. 이게 웬 떡이냐? 돈이 생겼으니까 알았어. 자녀들을 육아 시설에 맡기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생길 것이므로 부모의 근로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그까짓 것 좀 내가 늘어나갔어? 이건 개인 사정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이죠. 부모가 육아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근로를 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육아 보조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꽁돈이 생긴 거죠. 꽁돈이 생기니까 맞아. 초과 근무를 더 할 필요가 없이 꽁돈이 있으니까 근로시간을 줄이겠죠. 뭐 초과 근무 시간이나 야간 근로시간 안 하겠죠. 왜? 꽁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 파악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127번 갑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6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오는데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율, 즉 직장을 참가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하냐? 이런 결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장임금에 따라서 결정한다. 시장임금이 높으면 경제활동 참가를 많이 하겠죠. 남편의 임금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 임금과 다른 가구원의 소득이 높을수록 직장 참가를 안 하겠죠. 또 여기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참가를 많이 하겠죠. 출산율의 변화, 자녀의 수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참가가 결정된다. 기업의 인식 변화, 또 가계 생산 기술의 발달. 가계 생산 기술은 가전제품입니다. 즉 가전제품이 발달돼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경제활동 참가를 많이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이 문제는요. 첫째, 경제활동 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경제활동을 높이는 방법 6가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경제활동을 낮추는 방법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장임금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또 시장임금이 높을수록 참가율이 높아진다. 거꾸로 시장임금이 낮을수록 참가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패턴이. 여기서 출산율의 변화를 조금 쉽게 이해하면요. 자녀의 수를 하나를 또 묻고 자녀의 연령을 묶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를 빼면 답안지 작성이 훨씬 쉽습니다. 즉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 참가가 낮아진다. 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경제활동 참가를 낮아야 된다. 왜? 자녀가 어리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인문학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빨리 벌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문학적 요소예요. 이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가설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갖고 하면 답안지가 두 개가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자녀의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기업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여러분 답안지 작성이 쉬울 겁니다. 128번 갑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과 장점 각각 3가지씩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이 뭐냐 이건 내부 노동시장이. 내부 노동시장은 끼리끼리 시장이에요. 끼리끼리. 영화 내부자들 봤죠? 내부자들끼리 끼리끼리 해먹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시장을 주로 이제 경제에서 내부 시장은 끼리끼리 모여있다 해서 주로 이제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의 형성 요인과 장점을 각각 쓰시오. 대기업으로 형성하려면 대기업만의 특별한 숙련의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숙련의 특수성, 기업 내부의 노동력에 의한 유일하게 소비되는 숙련 기술을 의미한다. 즉 기업 내부에라고 해서 대기업을 의미한다. 현장 훈련, 기업 내부에서 고유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관습, 기업 내부에 문서화되지 않은 문화와 관습을 의미한다.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대기업의 장점, 근로자와 장기 고용 관계가 유지가 된다. 그렇죠. 대기업들 근로관계 좋지 않습니까? 기업 내부 승진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대기업들 우수한 인재학구가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 끼리끼리 시장, 대기업 이렇게 딱 구조화시키고 이것들이 되려면 어떻게 형성 과정이 된다? 숙련의 특수성이 있어야 된다. 현장 훈련이 가능해야 된다. 관습 문화가 있어야 된다. 장점, 고용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 있다. 승진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인재구가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129번 갑니다. 선별가설의 의미를 쓰고 선별가설 이론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투자교육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고 나왔습니다. 선별가설 이론은 인적 자본 투자를 비판해서 인적 자본 이론이라는 뭐예요? 교육의 투자는 인적 자본이 많은 것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인적 자본 이론입니다. 근데 근로자의 높은 소득은 타고난 능력 때문에 교육 훈련은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어떤 식별선에 불과하다. 이게 선별 가설이에요. 즉, 이 능력 있는 사람은 특출나게 선정되었다. 이거야. 타고난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만 뽑는다 이거예요. 즉
능력 있는 사람만 뽑는다. 학벌 좋은 사람만 뽑는다. IQ 좋은 사람만 뽑는다. 이게 선별가설 이론입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의 투자 교육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요즘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 교육. 그래서 여러분 또 지금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뽑을 때 뭐 서류 이력서 안 보고 그냥 딱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왜? 개인의 학벌을 보지 않고 개인의 실력을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로 강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이것입니다. 학벌보다는 실력을 강조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한다. 사회의 분위기가. 또 기업이 생산성 위주로 채용을 하도록 유도한다. 학벌보다는 생산성 위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누구든지 능력에 따라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정부하고 정책과 잘 중요하게 강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120번 문제를 선별한 겁니다. 130번 갑니다. 최저임금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저임금제도 엄청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최저임금제도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옵니다.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장점이에요. 최저임금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냐? 유효수요. 유효수는 뭐예요? 살려는 마음이 수요예요. 살려는 마음. 욕구가 유효해요. 욕구가 유효하다는 건 뭐예요? 돈이 있다 이겁니다. 왜?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래서 유효수요가 창출된다. 유효수요가 또 확대된다. 또 돈을 푸니까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니까 경기가 활성화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된다. 덤핑 같은 게 없어진다. 고임금 경제가 이루어진다. 노사 간의 분기가 방지된다. 왜? 임금을 올렸으니까. 이런 좋은 점들 6가지, 100가지도 많습니다. 쭉 많은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쓰면 정답입니다.